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닌데요. 강남의 아파트가 몇 개월 만에 10억 가까이 오르는 거 보면서 허탈감마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후속 대책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약발이 제한적일 뿐 상승세를 잡는 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많은 편이죠. 아마 비슷한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김하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이미 지난 6월 17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조만간에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어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건지 그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지난 대책 같은 경우는 법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한다든지 풍선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갭 투자 방지법을 만들어서 투기적인 성격의 거래를 규제하는데 주를 이루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을 포함한 인천,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적용해서 투기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차피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인식도 시장에 많이 깔려있는 분위기라 집값 상승의 과열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17 대책 나오자마자 실수요자 상황 제대로 고려된 정책 아니라고 반발도 상당히 심했었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는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아마도 추가적인 대책은 세금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나 투기성 단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미뤄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혁도 펼쳐서 강력한 세금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단기 주택매매의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아파트의 공급은 확대시키면서 또 투기성 수요는 억제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판 보면 시장이랑 정부랑 서로 어떻게 나올지 수싸움이 장난이 아니죠. 근데 코로나 한참 터질 때 3월 정도만 하더라도 핫한 지역 말고는 실제로 문 닫는 부동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이 들썩들썩하는 이런 판이 벌어진 걸까요? 네. 그럼 이제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집값이 왜 이렇게 상승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원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유동성 공급의 측면에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의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총 통화량이라고 부르는 M2의 규모가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3천조 원을 넘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M2 이야기 했던 거는 같은데 M2가 뭐죠? 네, 갑자기 M2라는 총 통화량의 개념이 등장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 통화량은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금하고 예금자가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인 요구불 예금에다가 정기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을 합친 게 총 통화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현금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예금들을 합쳐서 총 통화량 M2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갑이랑 예적금 통장에 있는 돈의 규모가 사상 최대로 많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튼 현재 시중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총 통화량의 규모가 사상 최초로 3천조를 넘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부동자금이라고 해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기성 자금들이 11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든지 환매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펀드에 묶여있는 자금들도 포함이 된 거겠네요. 어쨌든 3천조 원이 훨씬 넘는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사상 최대로. 네.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자금이 넘쳐나는 이유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의 작용으로 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유동성의 힘이 정부 정책에 약발이 안 먹히게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6.17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상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서 봤을 때 과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미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활성화된 투자 심리를 억제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부동산 하나만 잘 투자해도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현실에서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군중심리가 확고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집값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강력한 정책이라도 웬만한 정책으로는 상승세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정책도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에 양도세 부과하는 거, 그것도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걸로 보는 거네요. 네. 2023년부터는 개인이 주식 투자로 이익이 났을 때 양도세를 내게 됐는데요. 원래도 양도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 범위가 이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수익금 2천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3억 이하의 이익을 얻게 됐을 땐 2천만 원을 기본 공제로 제하고, 그러니까 3억에서 2천을 제한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20% 과세인 5,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금이 3억 이하일 때는 수익금의 20%를 양도세로 내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전체 수익금에서 2천만 원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수익금이 2천만 원 이내면 사실상 주식에 몇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양도세 내는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많겠네요. 그래도 수익을 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어쨌든 수익금이 3억 이하일 때는 양도세가 20%고, 그럼 수익금이 3억 초과하면 세율이 또 다른 겁니까? 네. 그리고 주식 투자로 3억을 초과한 이익을 얻게 됐을 땐 기본 세금 6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3억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25%의 추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주식 투자로 5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하면 기본 세금 6천만 원에 3억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 25% 세금인 5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익금이 3억이 넘는다면 일단 세금 6천만 원이 있고, 네, 그 부분은 깔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25%다 이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 주식으로 5억을 벌었다. 그럼 3억을 초과한 수익 2억에 대해서 양도세 25% 적용돼서 5천만 원에다가 기본 세금 6천만 원 더해서 1억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주식으로 5억 원의 수익을 봤다고 하면 1억 1천만 원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와닿다가 또 금액으로 들으니까 적은 규모는 아니네요. 네,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대신에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0.25%에서 0.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건 그런데, 근데 솔직히 1억이든 5억이든 주식으로 그 정도 수익을 본다는 건 최소한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적어도 수십억 이상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흔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초과한 이익을 얻어가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잘 없죠. 네. 왜냐하면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 자체가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3억을 초과한 이익을 얻어가게 되느냐? 당연히 투자금이 큰 사람이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돼야지 3억을 초과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최소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리 같은 소규모 자금의 개인이 이끌어간다기보다는 대규모의 자금을 가진 집단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집단들은 고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주식이라는 게 고수익을 주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양도세라는 게 생겨서 평소에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주식은 고위험 중수익 시장으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주식이 고위험 고수익 시장인데 그 정도 양도세 내면 일반 개미들이야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큰 자금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이 고위험 중수익 투자처가 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럼 앞에서 말한 10억에서 2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식시장에 남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굳이 고위험을 안아가면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저위험 중수익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능한 이야기네요. 고위험 중수익에 투자하기보다는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저위험 중수익인 부동산으로 갈 수 있겠네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야 현금 자산이 많아서 위험 부담 적은 강남 같은 핫한 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투자 기간이 주식보다는 길어질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이 저위험 투자처는 맞죠? 네, 맞아요. 대신에 거래세는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 같은 소규모 자금의 주식 거래 횟수는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조금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단타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주식시장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2년쯤부터 해서 미리 주식시장을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표 안 나게 살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지방의 핫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네요. 그래도 앞으로 나오는 다른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를 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네.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또 부동산 사라고 받아들이시는 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김하백님이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차후의 경기 상황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